유튜브 구독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은 구독한 지 3개월이 조금 넘어가지만 정말 매일같이 사연을 돌려듣는 애청자 중에서도 찐 애청자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운전할 때, 어딘가 마음이 답답해 사이다 같이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가 필요할 때 이 채널을 찾아와서 사연을 듣곤 했어요. 저 정말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너무 재미있게 들으면서도 한편으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집안 싸움을 사연까지 써서 이런 데다 보내나. 그런데 제가 집안에서 한 차례 큰 일을 겪고 나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사연을 보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답답하고 또 답을 찾고 싶어서 어딘가에 이 이야기를 좀 털어놓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해봤자 그냥 우리 집안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더 되나요? 그래서 그런지 쉽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정신 차리라고 따끔한 일침도 해주시고 내 일처럼 따뜻하게 응원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 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평범하게 짝이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남들은 형제 자매랑 같이 크면서 반찬 하나도 경쟁하면서 자랐다고 하는데 전 그런 기억도 없고요. 집이 어려워서 힘들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늘상 여유로운 편이었거든요. 하나 피곤한 점을 꼽자면 그건 바로 부모님의 명예 욕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희 가족들은 따라다니던 수식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졸부란 단어였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사를 몇 번이나 다녀보셨나요? 저는 기억 속에 학창 시절에만 대여섯 번의 이사를 다녔어요. 매번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새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곳에 적응을 하는 게 어린 나이에 저한테는 굉장히 고역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죠. 저희 부모님은 좋은 말로 하면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비록 사람들은 투기꾼이라고 불렀지만은 아파트를 사서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서 팔고 또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들이고 이사에 이사를 거듭하면서 재산을 불렸습니다. 제가 어디 한 군데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이사를 갈 때마다 적응하지 못하는 동안 저희 집 재산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져본 적은 없었지만 말이에요. 대가가 따르는 여유로움이었죠. 그런데 사람은 항상 못 가진 것에 욕심을 내잖아요. 부동산 투기로 돈을 꽤 번 저희 부모님은 그게 학력과 명예였어요. 모르겠어요. 제일 가까운 가족인 제가 봐도 거의 병적인 수준으로 집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정도로 지원을 해줬으면 너도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 내가 투자한 만큼 너도 뭔가 해내봐라. 이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교육비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부모님 입맛에 맞추어 진학을 하고 직장을 잡는 것으로는 1등 자식 코스가 끝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이제는 결혼까지 관여하려 하시더라고요. 난 사람들이 우리 집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어서 졸부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게 안쓰러우면서도 참 듣기 싫었어. 어쨌든 아쉬울 때 되면 우리 집에 손 벌릴 거면서 말이다. 다른 건 몰라도 근본 없는 집으로 시집까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큰 굴곡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 삶에 만족했는데 한두 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님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어쩔 땐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인형이 되어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분이 원하는 학교로 진학을 하고 두 분이 원하는 직장을 잡고 결혼까지 두 분이 원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처지가 됐죠. 그때 남편 역시 부모님의 그런 욕심에 맞춰 소개로 만났던 사람입니다. 제 시아버지가 되실 분은 지역에서는 꽤나 입김이 세고 떵떵거리며 다니시는 시의원이셨거든요. 시아버지를 따라다니는 무성한 소문들은 많았어요. 뭐 용역 깡패 출신이다. 자기 의견이랑 반대되는 사람은 깡패 버릇 못 버리고 다 제끼면서 시의원 자리까지 올라왔다. 정치인들한테 을에 따라붙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소문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느낌. 그냥 신경을 딱 꺼버리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시의원의 며느리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싶어서 그러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평생을 그런 부모님의 트로피로 살아왔던 사람이니까요. 사연을 들으시면서 저 모질이는 왜 자기 의견 하나 제대로 못 세우고 저렇게 살고 있나 혀를 차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전 정말 인생에서 부모님을 거역하면서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하다 싫다 말을 해봐도 결국 제가 부모님 덕을 보면서 탄탄대로 인생을 살았던 건 사실이니까요. 딱히 죽을 힘을 다해서 거역할 이유도 못 느꼈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 나이 먹도록 변변찮은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남편과 선을 보게 됐어요. 남편 역시 지역에서 꽤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지역 신문에 종종 사회환원을 자주 하는 기업체의 대표님이라고 기사가 됐던 걸 몇 번 보기도 했었죠. 처음 보러 간 자리에서 어색한 마음에 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남편이 대뜸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등가 교환이래요 라고요. 저희 집은 돈이 필요하고 그쪽은 명예가 필요한 것 같은데 둘 다 가진 거라고는 자식들밖에 없는 집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 밑에서 인생 참 편안하게 살아서 집에 도움되는 일 좀 하라는데 도저히 거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전 남편에게서 어쩐지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뭐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스파크가 튀는 건 아니었지만 결혼을 해야 한다면 이런 사람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선을 보고 그 묘한 의무감과 동질감 때문에 몇 번을 더 만나 평범한 데이트를 했습니다. 한 3번 정도 만나고 나니까 남편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먼저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대체 제가 왜 좋으세요? 저희 겨우 3번밖에 안 만난 건 알고 계시죠? 뭘 보고 대체 저랑 평생 같이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걸 떠나서 나연 씨 보면 참 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남편의 첫 인상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지만 둘이 같이 있을 때만은 부모님의 압박에서 조금은 벗어나 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저도 그게 참 좋더라고요. 3번째 만났을 때 프로포즈를 하는 남편이나 그걸 또 좋다고 받아들이는 저나 둘 다 어딘가 미친 건 확실하지만 그런 엉망진창 프로포즈에 승낙하고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처음 인사를 간 자리에서 뵀던 시아버지의 인상이 기억나요. 하도 이상한 소문을 많이 들어서 정말 무서우신 분이 아닐까 걱정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조금 차가운 걸 빼면 생각보다 인자한 느낌이 나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만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부모님이랑 관계는 어떤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집의 경제력이나 재산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결혼정보회사보다 더 꼬치꼬치 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호구조사를 당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차피 저희 집보다 모자란 게 없는 집일 테니까요.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대답을 들은 시아버지가 대뜸 그러시는 겁니다. 세아가 확실히 그늘이 없어서 마음에 드는구나. 좋은 부모님 만나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자는 사람들은 이 구김살이 없거든. 난 가난 때문에 구겨지고 남들도 구기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참 싫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뭐로 봐도 너희 집안의 유일한 결혼인 건 네가 더 잘 알고 있겠지. 난 크게 바라는 거 없다. 이미 뭐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기도 했고. 내가 시의원 출신이지 않냐. 아직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많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두 사람은 특히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행동 거지만 조심하거라. 남편 내조만 내조가 아니다. 네가 이 집에 시집 오는 이상 아버지 뒤에서 돕고 시댁을 내조하는 것도 내조라고 생각해라. 저희 아버지와 전혀 다를 것 없는 사람, 딱 그런 느낌이었죠. 꿀은 무릎이 저려오고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아가 지금 구청에서 근무한다고 했지? 그렇게 열심히 내조하면 뭔가 받는 게 있어야지. 내가 네 승진길은 막히지 않게 입김을 확실하게 불어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날 찝찝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를 붙잡고 한참을 얘기했어요.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냐? 이 집안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냐? 시아버지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내가 잘 해낼 자신이 정말 없다고요. 그런데 평생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엄마도 냉철한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너 우리 집이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씹혔는지 네가 더 잘 알지 않아? 돈만 많다고 해서 다 가진 게 아니다. 벌써부터 시의원 며느리가 된다고 하니까 평소에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거 봐달라 저거 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 사람 본성이라는 게 그렇게 야가 빠지고 못된 거야.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무슨 시장통에서 흥정당하고 있는 물건 같았다니까? 물건? 너 말 잘했다. 결혼 시장에서 네가 물건이라고 하면 상품 가치는 특 A 등급인 거야. 내가 너 그렇게 부족한 것 없이 해주면서 키웠어. 엄마 정말 너 제대로 좋은 집에 시집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결혼 허락한 거야. 재벌집 며느리들 새벽 5시, 6시부터 일어나서 팔접반상 차리고 시부모님 식사 다 하실 때까지 옆에 얌전히 서 있는다. 어? 네가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어려울 것도 없어. 아, 우리 체면만 생각해서 이 결혼하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엄마 아빠가 다 너 행복하자고 결정한 일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서울대 출신, 이선 시의원 출신 시아버지.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 저희 부모님은 넙죽 엎드려 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상견례 자리, 시아버지는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저희 부모님께 A4 용지 한 장을 내미셨어요. 확인하니 혼수 목록이더군요. 사돈 이게 다 뭡니까? 아버지, 대체 이게 무슨, 저희 결혼이에요. 저희 벌써 간단한 혼수만 하기로 이미 이 사람이랑 얘기 다 끝낸 상태고요.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조금씩 채우면서 살자. 이렇게 다 결정한 일이라고요. 사돈, 제가 이번에 사돈이 들고 계신 땅값 올려드리고 그 주변 땅들 정리하는데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결혼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제 덕을 계속 보고 사실 텐데, 이 정도 혼수는 하면서 설마 아깝다는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이미 저희 부모님 역시 결혼도 하지 않은 사돈의 타이틀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고 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알았고요.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괜히 남편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미안해요. 부모님이 재개발 정보까지 얻어서 이미 저렇게 일을 벌여놓고 계신 줄은 정말로 모르고 있었어요. 당신이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아버지 상대방 엄청나게 배려해주는 척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가 이득 못 보는 일에 절대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마 본인도 원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도와주셨겠죠. 혼수 준비하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그렇게 저희가 만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저희는 정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결혼을 했냐고요? 그건 다 모르는 얘기예요.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살면서 처음 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알게 되면서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때마다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고 옆에서 힘이 되어줬던 건 남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 역시 내가 집안 장사에 팔려온 신부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심 괴롭기도 했고요. 결혼식 당일까지 저희 부모님은 대체 그동안 저런 속물 같은 모습을 어떻게 숨기면서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가혹하고 너무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왜 그렇게 긴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물 한 모금만 마셔도 꽉 체한 느낌이 들어서 물도 못 마시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저를 보시더니 아버지가 확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결혼식 날 신부가 그렇게 죽상으로 앉아 있어서 손님 맞이나 제대로 하겠냐. 조금 있으면 친척들 다 들어와서 사진으로 남을 텐데. 하여튼 약해 빠져가지고 속이 안 좋으면 목에 손가락이라도 넣어서 토하고 와라. 잔칫날 신부 꼴이 대체 그게 뭐야? 제 상태 대신에 줄지어서 들어오는 화환 위치를 어떻게 잡을지, 혹시 어디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화환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지 신나 있는 부모님을 보면서 시댁이나 부모님이나 결국 한통속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속이 미식거렸어요. 그때 제 입안으로 뭔가 쏙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새 나타난 남편이 제 옆에 서서 청심환을 챙겨준 거였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마 긴장해서 그러는 걸 거예요. 저도 예전에 종종 그랬었거든요. 어디 연극 주인공이라도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출판 기념회며 무슨 행사라는 화동처럼 다 따라다녀서 그런지. 저 보세요. 긴장한 티 나요? 되게 그럴싸한 주인공 같지 않아요? 그런 남편의 넉살에 그제서야 긴장이 좀 풀리고 웃음이 나오더군요. 참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외로운 시댁 생활에서 단 한 명이라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결혼 생활은 실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결혼 생각조차 없었던 제가 그런 말을 이해나 했겠어요. 그런데 막상 시집을 와서 보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시집살이는 시어머니에게만 당하는 거다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시아버지 시집살이가 배로 무섭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분가를 하지 못했죠. 아직 신혼집 인테리어가 다 끝난 상황도 아니었고, 시아버지가 결혼 생활 초반은 그래도 가족들끼리 같이 살아야 가풍도 배우고 내조도 제대로 하지 않겠냐면서 성화를 부려서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아버님과 남편이 살던 집으로 제가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그날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날들이 펼쳐졌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전 무슨 시아버지의 종이나 보좌관이라도 된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정치 행사를 따라다니는 건 물론이고 얼마 남지 않은 연차도 그런 행사를 쫓아다니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공무원들 앉아서 떠먹여주는 나랏밥이나 먹을 줄 알지. 뭐 막상 하는 일도 없잖아. 이번 주 금요일에 빠지면 안 되는 행사가 있으니까 그러자고 어디 회사 대표식이나 되는 아들 불러서 부릴 순 없지 않냐. 네가 연가를 쓰든 병가를 쓰든 자리 참석해라. 알겠니? 제가 하는 일들을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자기 비서를 대하듯 밥 먹듯이 하는 갑질까지. 처음에야 남들 다 하는 시집살이니까 나도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또 버텼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에요. 어느 날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저는 시끄럽게 울리는 남편의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전화가 온 것 같다고 한번 받아보라고 남편을 툭툭 쳐도 미동도 없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한번 잠들기 시작하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잠이 들거든요. 일어나지 못하는 남편을 놔두고 제가 겨우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어요. 발신자를 보니 아버님이더라고요. 아버님, 대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명훈이는 자는 거냐? 됐다. 상관없다. 내가 지금 명훈이 핸드폰으로 해서 주소 하나 보내줄 테니까 세아가 너 저녁에 술 안 마셨지? 운전해서 나 좀 데리러 오거라. 잔뜩 취해서 혀가 꼬부라져 있는 아버님의 목소리. 오늘 무슨 의원들 모임에 가신다고 이야기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아마 거기서 2차, 3차까지 가고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늦은 밤에 운전을 잘 하지 못한다고 사고 날 수도 있으니 대리를 부르시는 게 어떠겠냐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시아버지는 막무가내셨습니다. 생각을 좀 해라. 대리가 안 잡히니까 집에다 전화를 했을 거 아니야. 여기 의원님들은 다 개인 기사까지 써서 이런 걱정 안 한다. 개인 기사 붙여줄 생각 없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보필해야지. 알겠어? 도달지 말고 당장 오거라.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고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새벽에 덩그러니 내버려 두겠어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보내주신 장소로 갔죠. 가니까 다른 데가 정치판이 아니라 거기가 정치판이더라고요. 저도 TV를 통해 얼굴을 자주 봤던 어느 지역구 의원, 어디 회장들이 죄다 모여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제 얼굴을 본 아버님은 아는 체도 하지 않으시고 큰 목소리로 의원들과 떠들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손을 모으고 아버님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이 시간에 시아버지도 모시러 오고 한의원 아들 장가 아주 잘 보냈네 그려. 요즘은 행사 때마다 며느리가 수행 비서처럼 따라붙는다고 소문이 아주 자자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쫓아다니라고 이야기할걸. 그게 그림도 더 좋고 말이야. 시의원들이 공으로 하는 소리인지 몰라도 늦은 시간에 시아버지 모시러 온 저를 추켜 세우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게 마치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도 되는 듯이 맞받아치시더라고요. 장가를 잘 보내길 어딜 봐도 우리가 믿지는 장사지. 얘도 결국 그래서 눈 딱 감고 나 데리러 온 거 아니야. 자기 부모가 그렇게 덕을 보고 있으면 자식이 이렇게 개고생을 해서라도 은혜를 갚아야 머리 검은 짐승이야. 좀 띨띨한 구석이 있어도 염치는 있어. 어? 시집 오고 나서 반년 가까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도 모자라서 시아버지의 대리기사까지 해야 했는데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집안 내조의 결과물은 결국 저희 집을 향한 조롱과 비난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핸들을 붙잡고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꾹 참았어요. 시아버지를 뒤에 태우고 이대로 차를 어디다 확 갖다 박아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었네요. 아버님, 제가 잠깐 들릴 곳이 있어서요. 먼저 내려서 올라가실 수 있으시죠? 이 새벽에 또 어딜 기어간다고. 에휴, 됐다. 나 먼저 올라가마. 아버지를 먼저 내려드리고 미친 듯이 달려 도착한 것은 저희 본가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집까지 달려왔는지 생각도 나지 않아요. 새벽 4시쯤 됐는데 미친 듯이 주먹으로 문을 두들기고 있으니까 잠에서 막 깬 부모님도 놀라서 문을 여셨죠.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더 놀란 표정이셨고요. 부모님 얼굴을 보자마자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지금도 막 아버님 대리운전 기사 노릇하고 돌아온 거예요. 저도 참을 만큼 참고 버틸 만큼 버텼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시아버지께서 절대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으셨을 테니까 부모님도 그 새벽에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엄마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더니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따뜻한 품이 그날따라 더욱 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난 너 행복하자고 결혼시킨 거야. 우리 딸 그런 취급 받으려고 보냈던 건 아니라고. 네가 그렇게 힘들면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집으로 와라.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분가할 때까지만이라도 여기서 좀 지내면서 너도 마음 좀 안정되면 한결 낫지 않겠어? 그러나 저희 아버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정말 부모님의 친자식이 맞을까? 우리 아버지는 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싶었죠. 남들 다 하는 시집살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너 혼자 유난인 거냐? 어? 내가 널 무슨 온실 속 화초처럼 공주처럼 오냐오냐 곱게 키운 게 문제지. 아이고, 넌 그냥 힘든 걸 못 버티는 사람인 거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넌 항상 그랬어. 너 공무원이 왜 된 거냐? 어? 정말 우리 좋으라고 된 거야? 너 그전에 회사 다니고 있을 때도 이렇게 새벽에 집에 불쑥 가서 뭐라고 했어? 사람이 도저히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고 관두지 않았어.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요즘 애들이 유난이다 유난이야. 말만 들었지. 내 딸 자식이 제일 유난스러운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넌 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끈기가 없는 거냐? 오히려 제가 끈기가 없는 거라고 혀를 차면서 정말 불같이 화를 내는 아버지의 모습. 네, 왜 그러는지 제가 더 잘 알고 있죠. 제가 결혼을 하고 시아버지랑 아버지가 가깝게 지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그동안 졸부라는 타이틀을 달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다 이루면서 살고 계셨으니까요. 시의원의 사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번영의 회장 자리에 앉아 고위직 인사들과 라운딩을 다니는 삶. 저희 아버지가 딱 꿈꾸셨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집살이를 못 버텨서 이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겠다 도망쳐 버리면 아버지의 그 즐거움도 일장춘몽이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저를 다그쳐서라도 그 집에 어떻게든 다시 돌려놓으시고 싶으셨겠죠. 이러다 내 딸 잡기라도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딸이야. 내 딸 잘못되는 꼴 죽어도 난 못 봐. 당신이 문제인 거야. 당신이 매사 그렇게 오냐오냐 애를 받아주니까 애가 뭐 제대로 하나 버티는 것이 없이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 아니야. 이번 공천 때 다들 밀어주고 있어서 사돈이 그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국회의원들은 그냥 보장받았다는 소문이 지금 파다한데, 예? 이것도 못 버텨서 도망쳐서 나올 거면 그건 내 딸 아니다. 어머니랑 아버지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시는 것을 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 싸움의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사실이 더욱 마음이 찢어졌지만요. 제가 어떻게 거기 서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겠어요. 그냥 눈물 범벅이 되어서 붙잡는 엄마를 뿌리치고 집으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주무시고 계신 집이 조용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평소에 감정 표현이 없는 편이에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야기도 잘 못하고. 그래서 살면서 별로 서운하고 힘든 것 없어서 그런지 어린 시절 이후에 소리 내서 울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넓은 집에 가족도 아니고 뭣도 아닌 것 같은 내가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외딴 섬 같은 기분도 들고 갑자기 서러움과 외로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방으로 돌아와서 혹시라도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대로 이혼을 하고 집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어떤 시선으로 절 바라볼지 뻔히 알 것 같고 그렇다고 이렇게 버티고 살아보자니 정말 제가 이대로 딱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그 사이에 제 울음소리를 듣고 남편도 잠에서 깬 건지 조용히 이불을 걷어 절 살폈습니다. 집에 온 이후 그렇게 엉망인 제 꼴은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조용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앞으로 살면서 갚아 나가겠다는 말도 염치없어서 못하겠다. 정말 미안해. 당신이 뭐가 미안해요. 당신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당신 처음 만났을 때 관심 없는 척 하면서 우리 결혼은 그냥 필요한 거 주고받는 장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부터 그냥 모든 게 다 미안해. 그때 당신이 얼마나 빛났는지 당신 아마 모를 거야. 내가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빛나는 사람한테 나 너무 힘드니까 나랑 같이 힘들자고 속이고 속여서 데려온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죽으러 가는 길인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나도 모른 척 했어. 남편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남편은 저런 아버지 밑에서 평생을 나고 자란 사람인 건데. 당장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저도 이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남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병상련인 남편이 안쓰럽고 짠하더라고요. 미워할 대상은 정확해야 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맞죠.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을 미워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맞겠네요. 남편까지 미워하게 된다면 제가 이 집에서 의지하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서 들었던 이야기처럼
재선 시의원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시아버지가 국회의원에 출마할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다이렉트 공천 코스로 불리는 모 위원회 회장 자리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자리에 당선되면서 아버님의 국회의원 준비 소문에 더더욱 힘이 실렸죠. 당 안에서 내 입지가 어떤지 알면 너래도 깜짝 놀랄 거다. 공천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봐야지. 저희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도 본인의 공천이 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흘리고 다니기도 했다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기도 했죠. 그런데 대체 그 공천이 뭔지, 저랑 남편은 시아버지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저희에게 본격적으로 표명하면서부터 또 다른 고통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의정 활동을 마치고 나서 돌아온 아버님이 대뜸 계산기를 들고 나오시더니 저희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앉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금액을 쭉 불러줄 테니까 계산기로 계산하면서 받아 적으라고요. 공천 받으려면 들어가야 할 돈이 5억이다. 5억. 이건 너네랑 나밖에 모르는 얘기야. 아직도 당 안에서 공천 장사한다는 얘기가 돌면 우린 다 끝장이다. 어디 밖에 절대 세워나가면 안 되니까 둘 다 입단속하고. 확실하게 그 돈 준비하면 이번 공천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더라. 거기다가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되면 그 자리는 그냥 알박기로 재선까지 보장된 자리다. 너네가 내 유일한 가족인데 모름지기 그 정도는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500만 원도 아니고 아니요 하다못해 그래 5천만 원이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5억에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저희가 갑자기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냐고요. 아버님, 저희 결혼 준비를 전부 저희 힘으로 했어요. 저희 새로 들어갈 집이며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서 당장 5억이라는 큰 돈을 어디서 만들 여유가 안 돼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아버지, 아버지 지난 총선에서도 오늘이랑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돈만 있으면 나가기만 하면 따놓은 당상인 자리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회사 담보 잡고 대출까지 받아들였잖아요. 당선만 되면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당선만 되면 바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돈 제 힘으로 다 갚았어요. 전 그냥 그때도 아버지 욕심에 하마터면 회사도 잃을 뻔하고 생돈 날렸던 거라고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그 돈 얼마나 힘들게 메꿨는지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저희 앉혀놓고 그런 부탁을 하실 생각을 하세요. 이제 도와드리는 것도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은 욕심이에요. 제발 그만하세요. 이미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시아버지의 귀에 저희의 만류가 들릴 리가 없었죠.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감히 아버지 실패한 얘기나 들먹거리면서 네가 그 대표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그것도 결국 내 덕 아니냐? 어? 네가 손가락 빨면서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그 정도로 성공이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배웅망덕한 놈. 너도 마찬가지야. 네 남편이 저렇게 모자라게 행동하면 아내가 돼서 붙잡아주지는 못할 망정. 너희 친정에서는 벌써 선거 비용이며 기탁금이라도 보태달라고 돈 보내주셨다. 모자란 돈으로 어떻게든 메꿔야 나도 공천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니네 집에 나한테 투자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지 않겠어? 이미 시아버지께 거액의 돈을 보냈다는 저희 부모님의 얘기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놀라서 아버지께 전화를 했죠.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맞냐고. 제발 아니길 간절하게 빌었는데 전부 다 사실이랍니다. 원래 큰일 하려면 그 정도 돈은 필요한 거다. 우리도 무리해서 마련하긴 했지만 사돈이 당선되신다며 그 돈이 아깝겠냐. 그것보다 2배, 3배는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거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한 서방이랑 같이 빚을 내서라도 제대로 밀어드려. 가족이 됐으면 이런 식의 힘이 되드리는 거다. 아버님이 대체 뭐라고, 아니 우리 집이 뭐가 얼마나 모자라길래 스스로 그렇게 종노릇을 못해서 안달인 건데
제발 아빠 정신 좀 차려. 이러지 않았잖아. 세상 물정 모르는 자식. 자기 애비한테 말하는 싸가지 좀 봐라. 응? 그렇게 물러터지고 무능한 마인드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영부인 자리에 앉았으면 영부인같이 생각할 줄 알아야지. 시아버지의 막무가내보다 변해버린 아버지의 모습과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왔죠. 시아버지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렇게 저희 둘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호시탐탐 저희 부부에게서 빼갈 수 있는 게 뭔가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 같았죠. 어느 날 퇴근하고 남편보다 제가 먼저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부부 침실이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도둑이라도 들었기엔 정확하게 저희 부부의 침실만 그렇게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죠. 뭔가 없어진 물건이 없는지 여기저기 확인을 해보니 세상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집에 시집올 당시 받았던 다이아 세트며 진주 세트, 금반지들, 제 패물들이 모조리 사라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소스라치게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퇴근 후 돌아온 남편도 방 꼴을 보고 그냥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다른 것도 아니고 제 패물만 골라서 싹 사라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 방만 이렇게 쑥대밭 만들어 놓은 거 보면 확실히 도둑은 아니고 짐작 가는 사람은 확실하게 있는데 제발 그 사람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을까요? 저녁 늦게 들어온 시아버지를 붙잡고 제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아버님, 집에 큰일이 있어요. 저희 부부가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저희 침실이 쑥대밭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도둑이 된 것 같긴 한데 저희 방만 이렇게 된 게 이상해요. 제 패물이 몽땅 다 사라졌어요. 제발 아니어라 아니어라 빌고 있는 저희 속마음은 전혀 모르는 듯이 시아버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아, 그거 내가 가져간 거다 대답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 모두 벙쪄서 아버님을 쳐다봤죠. 무슨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냐? 아, 내가 줬던 거 내가 필요해서 다시 가져가는데. 다 가족 잘 되라고 쓰는 돈이니까 아까워 말아라. 국가 폐물은 잘 되고 나서 다시 쓰면 그만이지. 아버지, 그 폐물은 손대지 말았어야죠. 그게 무슨 물건인데 거기다 손을 대세요. 그건 제가 이 사람 모셔오면서 우리 집에 감사 인사 대신 준 선물이잖아요. 왜 멋대로 주인 있는 방을 뒤지고 폐물까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대체? 어차피 그거 다 팔아도 겨우 기탁금이나 될까 말까 정도다. 너랑은 정말 더 이상 말이 통하질 않는구나. 세아가, 이럴 게 아니라 너희 아직 그 집 들어가지도 않았으니 그 아파트 시세를 보니까 그거 팔고 남은 선거 자금은 충분하겠더라. 그 아파트를 어떻게 빨리 처분할지 궁리 좀 해봐라. 순간 마음속 깊이 참아왔던 화가 툭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 둘 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결국 저희 둘의 인생을 망치는 것도 부모님이 되겠다 싶어 저 시집 오고 나서 처음으로 아버님께 큰 소리 내면서 대들었습니다. 아니, 인생을 살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본 건. 아버님, 아버님 저희 결혼에 해주신 게 대체 뭐가 있어요? 폐물이요? 아버님이 해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거. 이 사람이 돈은 다 되고 아버님은 그저 생색만 내셨던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처음부터 이 결혼은 그냥 갖고 있는 것끼리 교환하는 장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족들이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아버님 선거자금 퍼드렸는데 아버님, 뭐 당선이라도 되셨어요? 대체 그 시의원 재선 타이틀이 얼마나 대단하신 거길래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세요?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낸 거라 그런지 남편과 아버님 모두 입을 떡 벌리고 거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도저히 분이 안 풀렸습니다. 너, 지금 어른한테 이게 무슨...
왜요? 제가 뭐 틀린 얘기라도 했어요? 저희 아파트의 아버님 집은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반에 반토막이 난다고 하더라도 절대 아버님 드리는 일 없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이마에 핏대가 솟는 게 느껴지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긴장되고 화가 났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눈이 새빨개져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짝 하는 소리가 나고 진짜 눈앞에 별이 보이더라고요. 눈 한 번 깜빡거린 건데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네, 분을 못 참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입안에서 피맛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아버지 하고 소리 지르는 걸 들으면서 저 그대로 기절했어요. 일어나니 안방 침대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우리 아버지지만 내가 정말 뭐라고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이혼을 해줄게. 위자료를 얼마를 요구해도 상관없어. 요구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이 이 집에서 고통받고 힘들었던 만큼 챙겨갈 수 있는 대로 다 챙겨가. 이혼을 해주겠다는 남편의 얘기에 저는 눈가로 또르르 눈물이 흐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뻔히 아니까요. 당신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제 대답이 도화선이라도 된 것처럼 남편은 그야말로 오열을 했습니다. 왜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한참을 남편과 부둥켜 안고 그렇게 펑펑 울고 나서 겨우 진정된 남편이 침대에 기대 앉아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절대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늦어지긴 했지만 아버지를 어떻게든 막고 싶어. 처음 듣는 이야기에 의아해서 대체 무슨 일인지 남편을 다그쳐 물었죠. 이어지는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라 저 다시 기절할 뻔했어요. 학력 위조부터 선거법 위반까지 공천의 비용이 들어가니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들었을 때부터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건달 출신이야. 어떻게 그런 무식한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어. 이런 걸 속이고 너한테 결혼하자고 했던 게 미안해서 나도 죄책감에 이혼하자는 말부터 꺼냈다. 어제 너한테 손부터 올리는 거 보고 나도 정말 꼭지가 돌더라. 아, 정말 개벌은 남 못 주는구나 했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반은 다 진짜라고 보면 돼. 용역 깡패 출신 맞아. 시의원들 뒤 봐주면서 그렇게 자기도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게 맞고, 그래도 난 아무 말도 못했어. 내가 그 돈으로 컸으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더러운 놈이다 해도 그 피가 나한테도 흐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정말 밤이 새도록 남편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중견기업 대표가 되고 나선 아버님의 정치병이 더욱 심하게 도졌다고 합니다. 남편 이름을 팔아 여기저기 선거 자금을 빌리고 다니기까지 했대요. 결혼 전까지 그 빚을 다 갚느라 남편이 혼자서 개고생을 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며 아버님은 그 당시에 각서까지 쓰고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치에는 욕심이 없나 보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저희 집이랑 결혼을 하고 자기 명예를 그렇게 추켜 세워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정치병이 다시 도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 모든 것이 거짓인 사람이더라고요. 학력도 죄다 거짓말이래요.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광고를 하고 다녔는데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대학원 출신이라네요. 용역 깡패 시절에는 사람들을 얼마나 패고 다녔는지 그때 두들겨 맞아서 아직도 사지마비로 누워있는 사람이 병원에 뻔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그 일도 덮는데 급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아버지라는 게 나도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다 떠나서 그 사실을 속이고 당신을 만난 게 그게 제일 미안해.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냥 받아들일게. 헤어져 달라면 헤어져 주고 벌을 받으라면 벌을 받을게. 당신 정말 아버지랑 인연을 끊어낼 준비는 확실하게 된 거야? 당연하지. 돌릴 수만 있다면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저는 제 손으로 이 질긴 인연을 끊어내 우리도 숨 쉬면서 살아보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날부터 남편에게 들은 얘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얘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렇게 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연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시아버지에게 당했던 서름과 남편이 겪었을 끔찍한 상황들을 한자 한자 눌러 담았죠. 투서를 작성하고 중앙당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자에게도 신원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해 투서의 내용을 전달하고 남편과 제가 직접 인터뷰까지 하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정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끊어낸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저 역시 친정에서 시아버지에게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금액을 보냈는지 가감없이 다 얘기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천륜이라고, 그 천륜을 거스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 순간에 정말 딱 하나만 생각하고 움직였습니다. 떳떳한가? 결국 저희 역시 그런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의 악행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눈 감아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남의 피눈물을 마셔가면서 자라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동안 저희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유일하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거요. 중앙당 투서로 끝났다면 아마 또 쉬쉬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을지 몰라요. 진작에 기자를 섭외해서 일을 크게 만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쁜 짓을 해왔던 세월만큼이나 워낙 큰 이슈라서 당 내에서도 나서서 이걸 덮기보단 그냥 꼬리를 잘라내는 게 더 쉽고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게 밤마다 같이 술잔을 기울였던 의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버님의 전화를 무시하고 아버님과의 관계를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아무 사이도 아니다.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는 대답으로 일축해버리더라고요. 아버님 역시 선거 비용으로 모아놓은 돈을 지역신문에 난 기사를 막기 위해 쓰는데 다 사용한 모양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 돈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면서 시댁으로 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내부 고발자가 저희라는 사실도 다 알고 계세요. 너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이딴 걸 자식이라고 보듬어가며 키운 내가 등신이지. 너 다시는 우리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이 순간부터 우린 가족이 아닌 거야. 언제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저한테 절대로 그런 얘기 못 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도 같이 신고하지 않은 걸 천만다행으로 아세요. 어차피 조사 과정에서 다 드러나겠지만 말이에요. 아버지가 눈 뒤집혀서 찾던 그 명예 가져다 줄 사람이 얼마나 곤두박질 쳤는지 한번 아버지 눈으로 똑똑히 보시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됐냐고요? 며칠 만에 수척해진 얼굴로 집에 돌아오셔서는 무언가를 느끼셨던 건지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한 짐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저희도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화를 내거나 저희를 책망하는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시진 않더라고요. 그냥 저희를 말없이 쳐다보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본인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챙겨서 나오시더라고요. 짐을 챙겨 집을 나가시려는 아버님을 보니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의 말로가 저렇게 쓸쓸하고 안타깝구나 해서요. 그치만 더 이상 마음 약해지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러기엔 이미 너무 잘못된 길을 오래 걸어왔으니까요. 나가시는 아버님을 조용히 불러 돌려 세웠습니다. 죄값 다 치르시고 돌아오시면 그땐 정말 아버님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버님, 제 마음은 변함없어요. 아버님이 국회의원 선거에 정말 출마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우린 절대 아버님 투표 안 해요. 본인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자리까지 얼마나 더럽게 올라갔는지. 아버님은 제 마지막 질타에 무언가 이야기하려다 멈칫하고 들릴 듯 말 듯 미안하다는 짧은 대답을 남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아버님이 그동안 저질렀던 죄질과 양이 너무 나쁘고 방대해서 검찰 조사는 앞으로도 몇 번이고 더 받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들 눈에서 피눈물 내면서 누려왔던 시아버지의 오르막길은 저희 두 부부의 저지로 이제 끝도 없는 내리막길로 바뀌게 됐어요. 이제 시작이죠, 뭐.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진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 끝까지 마음 약해지지 않고 부모님들이 올바른 죄값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저희가 한 선택에 작은 확신이 필요해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됐어요. 누군가는 부모를 등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욕을 하겠지만 손가락 대신 고생했다고 한 번씩 다독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저희는 정도를 걸어갈 거니까요. 정말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두 돌이 안 된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제가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시댁과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이였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회사에 취업을 했고 그때 입사 동기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입사 동기이기도 했지만 같은 부서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사이가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남편과 직장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집안 환경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4살, 친오빠가 8살 되던 해에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가족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불의의 사고였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나 홀로 저와 오빠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대기업을 다니셨는데 회사 일로 굉장히 바쁘셨기 때문에 저와 오빠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친할머니께서 돌봐주셨어요. 일찍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희 남매는 또래보다 빨리 철이 들었고 뭐든지 저희 스스로 해냈던 것 같습니다. 친오빠는 늘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며 때로는 엄마, 때로는 아빠가 되어주었어요. 비록 어머니는 안 계셨지만 아버지와 저, 그리고 친오빠는 각자의 위치에 열심히 살아왔고 세 가족이 똘똘 뭉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남편의 가족 얘기를 잠시 해보자면요. 남편이 초등학생 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남편 어렸을 적 기억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많이 싸우셨는데요. 그런 아버지와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려웠던 어머니께서 어린 남편을 홀로 집에 남겨두고 도망 나왔다고 하네요. 어린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 혼자 집에 덩그러니 남겨두고 아버지로부터 도망친 어머니가 굉장히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애틋했어요. 보통의 아들 같으면 성인이 되고 나서 아버지와 사이가 서먹서먹하기 마련인데요. 남편은 평상시에 아버지께 자주 연락드리고 낚시, 등산 등 취미 생활을 함께 할 정도로 친근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남편 모두 홀아버지 밑에서 엄마 없이 자랐기 때문에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아버지와 친구처럼 잘 지내는 남편의 모습이 참 좋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모습이 저에게 화로 되돌아올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3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남편과 결혼식 준비를 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처음 시아버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집에 갔을 때였어요. 잔뜩 긴장하시며 시아버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리려는데 처음 어른을 만나는 자리인데 저를 올려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시아버님이 예의를 중시하는 분이라는 걸 미리 들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바로 저를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아버님이 먼저 운을 떼시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이니 말은 편하게 할게. 괜찮지? 이름이 지선이라고 했나?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하던데 아버지께서 고생이 많았겠구나. 사돈 될 분이 나랑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있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얼마 전 대기업 임원으로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시고 퇴직을 하신 거라 지금은 따로 경제활동은 하시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제 이야기를 듣자 시아버님께서는 인상을 찌푸리시더라고요. 봉사활동, 봉사활동하면 뭐 떨어지는 게 있다고. 쓸데없이 봉사활동하느니 경제활동하는 편이 훨씬 낫지. 나는 칠순이 가까워진 나이에도 아직까지도 경비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100세 시대에 아버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내신다니. 저는 사실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젊은 시절에 일만 하시느라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보내시길 바랐는데요. 시아버지께서는 지금 경제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시아버님께서는 남편 손을 잡으며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나는 자식이라고는 우리 성욱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 지선이 너도 성욱이하고 결혼하면 이제 출가 외인이니 시댁에 잘해야 된다. 저는 당연히 결혼하면 시아버님께 잘할 생각이었지만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왠지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남이 되나요?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해도 여전히 부모님 자식인 건 매 한 가지죠. 그리고 지선이 너네 집은 당연히 제사는 지내겠지? 우리 집안은 조상님들 모시는 걸 중시 여기는 집안이다. 참, 너네 집 본관은 어떻게 되냐? 우리 집안은 밀양박씨 국당공파인데 1년에 한 번꼴로 친지들이 모여 단합대회를 하는데 이제부터 지선이 너도 참석해야겠구나. 저는 사실 본관도 자세히 모르고 더욱이 기독교 집안이라 살면서 제사를 지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님,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요. 종교적인 문제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 저도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본 경험이 없습니다. 본관에 대해서는 저희 아버지께 한번 여쭤볼게요. 시아버님께서는 저희 집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자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안은 인성이 안 됐다며 혀를 내두르시더라고요. 집안마다 가풍이 다른 것인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인성까지 거론하시니 시아버님 말씀을 계속 앉아서 듣고 있자니 기분이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은 시아버님 말씀에 동의하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거들었습니다. 지선아, 우리 아버님 말씀대로 조상을 모시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보지 않았다고 하니 결혼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배울 게 많을 것 같다. 내가 옆에서 잘 알려줄 테니까 우리 하나씩 배워보자. 저는 남편의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집안에 제사가 있다고 언지를 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과 연애할 때는 잘 몰랐는데 시아버님과 함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신혼집을 얻는 과정에서 시아버님과 갈등이 있었는데요. 여느 커플이 결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둘이서 모은 돈만으로는 전셋집 하나 구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남편이 저희 아버지께서 그동안 모아두셨던 돈이나 회사를 퇴직하시면서 받았던 퇴직금이 있을 텐데 저희 결혼하는데 보태달라고 말씀드려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전 단칼에 그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빠, 우리 친오빠 결혼할 때 아버지한테 돈 한 푼 안 받고 결혼했어. 나도 친오빠도 성인 되고 나서 아버지한테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취업하기 전까지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동안 아버지께서 어머니 없이 우리 키워주신 걸로도 감사해.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 하는 소중한 돈을 내 결혼식 자금에 보태달라고 절대 말씀드릴 수 없어. 제가 친정 아버지께 돈을 보태달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자 남편은 되레 기분이 나빴는지 화를 내더라고요. 그럼 난 결혼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돈 보태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도 아버지께 돈 한 푼도 안 받아야 서로 형평성에 맞는 거네. 저는 사실 시아버님 돈도 받고 싶지 않았고 그저 우리 힘으로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시아버님께 돈을 받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선아,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결혼하는 커플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처음부터 내 집 마련해서 가정 꾸리는 거랑 힘들게 대출비 갚으면서 시작하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큰 줄 알아? 너희 아버님께서도 조금만 돈을 보태주시면 우리 아파트 25평 정도는 매매할 수 있는데 왜 혼자서 똥꼬집이야. 정말 답답해 죽겠네. 저는 남편의 화가 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할 때 분명히 저는 친정 아버지한테 손 안 벌리고 제가 모은 돈으로만 결혼할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때는 남편도 저와 빨리 결혼하고 싶은지 알았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신혼집 장만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고 나서 헤어졌는데요. 그날 당일 늦은 저녁 시간대 시아버님께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지선이님, 나 성욱이 애비다. 성욱이 말 들으니까 너희 아버님께서 결혼 자금을 한 푼도 보태주시질 않는다고 하셨다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돈을 한 푼도 보태주지 않는 집이 있다는 게 말이나 되냐? 너와 이렇게 길게 대화할 것도 없이 그냥 네 아버지 전화번호 나한테 알려주거라. 내가 직접 너희 아버지와 얘기해 볼 테니까. 저는 결혼하기도 전에 시아버님 되실 분이 예비 며느리한테 밤늦게 다짜고짜 전화해서는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버님, 송구스럽지만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는 당장 못 알려드립니다. 아직 상견례 하기 이전이기도 하고요. 두 분이서 한 번도 얼굴 뵙지도 못했는데 저희 아버님께 다짜고짜 전화를 거시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자금은 제가 스스로 모은 돈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 그동안 돈 열심히 모아놨어요. 성욱 오빠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빠가 모은 돈보다 3천만 원 정도는 더 많이 모은 것 같아요. 그 돈을 저희 아버지께 보태주신 거라고 대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자 전화 너머로 화가 난 시아버님의 씩씩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선아, 너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어야 한다니. 성욱이한테 들었는데 너네 아버님께서 지금 사시던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 간다고 하시던데 맞니? 아버님께서 돈이 없으신 거면 그냥 그렇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것을 꼴에 지금 내 앞에서 자존심 부리는 게냐?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빌라로 이사 간다고 무시하시는 시아버님께 화가 났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친오빠에 이어 제가 결혼하자고 하자 굳이 평수가 큰 아파트 집에 혼자서 사실 필요 없다며 작은 평수의 빌라로 이사를 가신다고 한 거였거든요. 시아버님이 하신 말씀에 기분이 무척이나 나빴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하든 화만 돋우는 것 같아 잠자코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네 고집이 그렇다면 내 알아들었다. 다만
나는 예정대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구나. 성욱이한테 말한 대로 결혼할 때 보태주기로 한 돈은 예정대로 줄 테니 너네 신혼집 구할 때 우리 집 근처로 구하는 건 가능하겠지? 시아버님은 제 고집을 꺾지 못하자 제가 괘씸하게 여겨지셨는지 갑자기 시아버님 집 근처로 신혼집을 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 댁은 직장까지 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신혼집으로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제가 오빠하고 상의해 볼게요. 다만 오빠도 저도 아버님 집 근처서는 직장까지 거리가 멀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지역이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집 근처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역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버님은 제 답변이 여전히 탐탁지 않으셨지만 더 이상 저에게 할 얘기가 없으셨는지 툴툴대시며 알았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시아버님의 성화에 못 이겨 시댁 근처의 신혼집을 구하게 됐어요. 어찌됐든 신혼집을 구할 때 시아버님께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시아버님 말씀대로 근처 집을 구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시아버님께서 벼랑간 새 장가를 드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아버님께서는 경비 일을 하시면서 취미 삼아 서예학원을 다니셨는데요. 그곳에서 만나게 된 여성분과 결혼을 올리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시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재혼 얘기를 꺼내자 저보다도 남편이 더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어렸을 때 시아버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20년 이상 되는 세월 동안 새로운 여성분을 단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동안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신 줄 알았는데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새 장가를 가겠다고 하시니 남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시아버님은 빨리 새 장가를 들고 싶으셨는지 결혼하실 분을 당장에 데리고 올 테니 저희 부부와 함께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 댁이 아닌 저희 집에서 굳이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지선아, 아무래도 네가 나서서 요리 좀 해줘야겠구나. 너희 시어머님 되실 분이 해산물 좋아하시니까 고기보다는 해산물 위주로 요리 좀 해주렴. 아무래도 직접 요리해야 되니까 우리 집보다는 너네 집에서 만나는 게 더 좋겠구나. 저는 사실 요리를 잘 하지 못하지만 해산물은 특히나 손질이 많은 요리라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차라리 식당에서 만나 뵙는 게 어떨지 말씀드릴까 고민하던 찰나에 남편이 대신 나서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지선이 요리도 잘 못하는데 그냥 식당에서 만나는 게 어때요? 아니, 솔직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굳이 저희가 집에 모셔서 손수 음식까지 만들어서 대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의 말에서 시아버님이 새 장가를 드시는 게 못마땅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님도 남편의 말에 가시가 돋아 있어 기분이 언짢으셨지만 새 장가 드시는 게 아무래도 아들 눈치가 보이시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아버님과 결혼하실 분을 식당에서 처음 만나 뵙게 됐어요. 저희 부부는 식당에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아버님께서 예비 시어머님 손을 잡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님은 한눈에 봐도 미인이신데다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인사하는 자리라 많이 어색해 하셨을 텐데 저희 부부에게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네가 성욱이구나. 아버님께 얘기 많이 들었다. 아버님 말씀대로 듬직하고 책임감 넘치는 아들인 것 같네. 그리고 옆에 계신 아리따운 여성분은 성욱이 와이프구나. 며느라가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직 많이 어색하네. 사실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어린 나이에 백혈병으로 하늘나라에 일찍 떠났거든. 지금 살아있었다면 며느라가 나이 정도는 됐을 텐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먼저 세상을 떠난 따님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자 괜스레 제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말씀 듣다 보니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생각나네요. 예비 시어머님과 저는 첫 만남이었지만 가족을 잃은 아픔에 대해 서로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과 얘기를 해보니 남편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예비 시어머님이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눈치더라고요. 여보, 아버님도 여보가 결혼할 때까지 그동안 아무도 안 만나시고 얼마나 외로우셨겠어. 오늘 만나 뵌 여성분 인상도 좋으시고 직접 대화도 나눠보니 좋으신 분 같더라. 여보가 아버님께서 재혼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 드리는 건 어때? 저는 갑자기 없던 시어머님이 덜컥 생기게 돼서 새로운 시집살이가 시작될까봐 걱정되는 마음보다 정말 예비 시어머님이 괜찮은 분처럼 느껴져서 시아버님의 새장가를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자 남편도 몇 날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시아버님의 재혼을 함께 응원하는 것으로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님은 새장가를 드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아버님과 더불어 시어머님을 새롭게 모시게 됐죠. 시아버님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의 모든 행동을 달가워하시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은 시아버님과 다르게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저에게 잔소리를 하실 때면 시어머님께서 늘 등장해서 제 편을 들어주셨답니다. 시댁에서 다 함께 추석 명절을 처음 보내게 될 때였는데요. 저는 차례상을 한 번도 차려본 적이 없으니 그저 시어머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사실 시어머님도 재혼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님 댁에서 명절을 보내게 됐고 살림살이가 익숙하지 않으셨는지 음식을 만드시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임신한 지 8주 차였고 시어머님께서는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한다면서 제가 중간중간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시어머님 옆에 요리를 도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임신한 몸이라 그런지 입덧도 있고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못마땅해 하시면서 한 소리 하셨습니다. 지선이 너는 젊은 애가 시어머님이 부엌에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편하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하냐? 옛날 같았으면 여자들이 임신한 몸으로 밭도 메고 집안일도 모조리 맡아서 다 했건만 우리 며느리는 눈치 없이 명절에 태평하게 앉아나 있고. 저는 시어머님과 계속 부엌에서 일하다가 입덧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시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그래도 속으로 너무 울렁거려 어쩔 수 없이 계속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시아버님은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는 하룻밤만 묵을 게 아니고 이틀은 더 지내다 갈 거지? 너희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내 식구가 있는 것도 처음인데 차례 지내고 하루만 더 있다 가거라. 저는 당연히 차례가 끝나면 친정집으로 바로 갈 생각이었는데 시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버님, 저도 명절이니 저희 친정집에 인사드리러 가야 돼요. 친정 아버지께서 기다리실 텐데 아무래도 내일 차례 지내고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시아버님은 혀를 끌끌 차며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어쩜 애가 예전부터 어른이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구나. 시아버지가 이틀 묵고 가라고 하면 거두절미하고 알겠다고 해야지. 옛날 같았으면 겸상도 어려울 판에 어른 말씀에 말대꾸나 하고 집안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원. 그때 남편은 옆에서 가만히 있지 시아버님 말씀에 말을 덧붙여서 제 화를 더 돋우더라고요. 여보, 형님네가 아버님 댁에서 이틀 묵고 가시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러면 아버님 혼자 안 계셔도 되잖아. 결혼하고 첫 추석 명절인데 아버님 말씀대로 하는 게 어때?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남편이 임신한 아내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뚫린 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아버님과 남편이 합세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자
시어머님이 나서시더라고요. 여보, 지선이도 귀한 집 딸이에요. 사돈 어른께서 평상시 딸도 자주 못 보는데 명절이라고 사위하고 딸이 오는 걸 얼마나 오매불만 기다리시겠어요. 우리는 집도 가까워서 자주 볼 수 있잖아요. 내일 차례 끝나고 바로 보내줍시다. 시어머님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자 시아버님은 툴툴 대시더니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감싸주시니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어머님께서는 사돈께 가져다 두라며 추석 음식을 한 보따리 싸서 주셨습니다. 만약 시어머님이 안 계셨더라면 시아버님과 남편이 한편이 되어 얼마나 저를 난처하게 만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리고 8개월 뒤 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제가 임신했을 때는 관심도 없으시더니 막상 아들을 낳자 저희 남편을 이어 집안의 대를 이을 장손이라며 무척이나 좋아하셨죠. 그런데 손주에 대한 시아버님의 관심과 사랑은 점차 과해져서 저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걸핏하면 시아버님께서 손주가 보고 싶으시다며 저한테 영상통화를 거시거나 미리 말씀도 하지도 않고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제가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 집 앞이라며 당장 문을 열라고 하실 때면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친정 아버지께서도 손주가 많이 보고 싶으셨을 텐데 거리가 멀다 보니 거의 보시지 못했거든요. 사실 저도 아기를 낳고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시아버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그날따라 친정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시아버님께서 저한테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자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저는 사실대로 아기를 데리고 친정집에 왔다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께서 깜짝 놀라시더니 전화 너머로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너는 생각이 있는 게냐 없는 게냐? 어? 어린아기를 데리고 멀리까지 갈 생각을 하다니 혼자 아기 돌보기 힘들면 가까이에 있는 시댁으로 올 것이지. 거기가 어디라고 친정집으로 가? 얼른 우리 손주 데리고 집으로 오지 못해? 저는 아기를 데리고 친정집에 간 것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서 시아버님과 전화통화 소리를 듣고 있던 아버지께서 시아버님 말씀대로 제가 어린아기를 데리고 멀리까지 온 것이 잘못된 일이라며 꾸짖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희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얼른 아기 데리고 나갈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께 떠밀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께서 집에 가시지 않고 여전히 저희 집 주변을 서성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시아버님과 저희 친정아버지가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시아버님은 이때다 싶어 저희 아버지께 한 소리 하셨습니다. 사돈 그렇게 안 봤는데 손주가 보고 싶으셨으면 직접 딸네 집으로 오실 노릇이지. 그렇게 엉덩이가 무거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지선이가 시아버지 알기를 얼마나 개똥같이 알았으면 제가 하는 말마다 늘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지 원. 집안 교육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느라 힘들어 죽겠습니다, 사돈. 저는 저희 아버지께 대놓고 집안 교육이 잘못됐다며 비난하시는 시아버님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시아버님 말씀에 화가 날 법도 하지만 혹시나 제가 시아버님께 흠이 잡힐까봐 꾹 참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사돈, 말씀대로 우리 지선이가 엄마 없이 자라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예의 바르게 키우려고 했는데 사돈 눈에는 성이 차지 않더라도 우리 지선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귀하게 키운 딸이니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너무 역정만 내지 마시고 딸처럼 이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허리를 굽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시아버님도 저희 아버지께 공손히 말씀하시니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며 이제는 다시 시아버님이 다짜고짜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대신 얘기해달라며 부탁했는데요. 돌아오는 남편의 답변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보, 내가 얘기 들었을 때는 여보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손주가 보고 싶어서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걸 내가 어떻게 맡겠어. 난 또 뭐 일이라고. 장인어른도 여보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우리 아빠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오신 거지. 저는 남편이 이번만큼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는데 시아버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모두 제 탓인 것처럼 돌리니 남편에 대한 믿음이 점차 사라지더라고요. 매번 시아버님과 남편이 짜고 치고 저를 골탕 먹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시아버님 사랑은 며느리라고 하던데 나는 시어머님보다 더한 시아버님한테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여보가 내 배우자면 중간에서 내가 힘들지 않도록 조율해주고 우리 아기랑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시아버님이 매번 우리 집 비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 이대로는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여보랑 같이 못 살 것 같아. 지금 대놓고 경고하는 거니까 앞으로 중간에서 똑바로 처신하도록 해. 제가 이대로는 남편과 도저히 못 살겠다고 경고하자 남편도 이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어. 여보가 그렇게까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줄 몰랐어. 내가 앞으로 중간에서 잘 조율하도록 할게. 미안해. 남편의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아버님과 갈등이 없도록 중간에 잘 조율하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님과 더불어 남편과의 갈등이 최고조가 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저희 친정아버지와 시아버님이 동갑이시다 보니 같은 해에 칠순 생신을 챙겨드리게 된 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 시아버님보다 좀 더 빨랐고 저는 거창하게 해외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으로 가까운 곳에 펜션을 빌려 놀러 가자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남편이 형님네까지 가족이 몇 명인데 펜션 빌리는 것도 돈이 많이 든다고 간단하게 가족끼리 모여 식사 함께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칠순 생신인데 그냥 식사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쉬워서 남편에게 다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 거면 내가 친오빠랑 얘기해 볼게. 우리만 돈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친오빠네랑 나눠서 여행 준비하면 얼마 돈 안 들 거야. 환갑도 아니고 칠순이신데 간단히 식사만 하는 건 너무 성의 없지 않아? 나중에 아버님 칠순 때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제가 시아버님 칠순 생신까지 묶어서 얘기하자 남편이 잠깐 눈치를 보더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올해 아버님 두 분 모두 칠순이신데 거창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두 분 다 가족끼리 식사하고 선물 드리는 걸로 하자. 여보는 우리 아기 돌보는 것도 힘들 텐데 식당 예약이나 선물은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처음엔 남편이 괜히 하는 말이려니 싶었지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마음에 걸리긴 하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이 웬일인지 먼저 나서서 장인어른의 칠순 생신을 위해 식당 예약부터 선물까지 모두 준비를 하겠다고 하니 든든했습니다. 안 그래도 친오빠하고 아버지 칠순 생신 때문에 잠깐 통화했는데 오빠도 사업 실패하고 다시 재개하느라 정신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나서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여보가 이렇게까지 우리 아버지 생신 신경 써주니까 너무 고맙다. 남편은 멋쩍은 듯 웃으며 머리를 긁었습니다. 그나저나 형님은 장인어른께서 전 재산 투자해서 도와준 사업을 그렇게 말아먹고도 그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신다는 거야? 나 같으면 진작에 사업 따위 때려치우고 다른 먹고 살 궁리 했을 텐데. 장인어른까지 거지로 만들어 놓고 그 사업을 다시 하신다니 이해가 안 가네. 이제 형님도 가짱게 사업하신다고 설치실 게 아니라 정신 차리셔야지. 저는 남편의 말을 듣다 보니
저희 친정 아버지와 오빠를 싸잡아 비하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친오빠가 벼랑간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큰돈을 투자하셨다가 모두 잃긴 했지만요. 남편이 속 내막도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언짢더라고요. 여보, 내가 친정집 얘기 이모저모 자세히 하지는 않았지만 친정 오빠 잘못으로 사업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같이 동업하던 친구가 모은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친오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우리 아버님한테 거지라니. 제가 기분 나빠 뭐라고 하자 남편은 그저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지 진심 없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뭘 그런 것 가지고 화를 내. 난 형님이 또 사업 말아먹을까 봐 걱정돼서 그러지. 여보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그러면서 남편이 너무 얄미워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더 이상 말다툼하는 것도 지쳐서 그만뒀습니다. 여기서 잠시 저희 친정 아버지와 오빠 얘기를 하자면요. 아버지께서는 회사를 다니실 때는 꾸준히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친오빠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종종 봉사활동을 나가곤 했습니다. 지금도 친정 아버지는 회사를 퇴직하신 이후에도 꾸준히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친오빠가 어느 날 장애인분들을 위한 의족이나 의수를 개발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친오빠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도 저도 놀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친오빠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 저희 남편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우려 섞인 말보다는 응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제품 개발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다 보니 시작부터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빠는 원래 공대 출신의 엔지니어였고 직접 의족과 의수를 설계해서 개발하려고 했는데요. 대학교 친구 중 본인과 뜻이 맞는 친구가 있어 동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친구는 제가 잘 알 정도로 오빠와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고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을 단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친오빠는 어떻게든 사업 투자금을 유치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투자가 쉽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퇴직을 하셨고 퇴직금이 생겼으니 그동안 모아두셨던 돈과 퇴직금을 합해 오빠도 투자를 했습니다. 친오빠와 저는 결혼을 할 때도 저희가 모아놓은 돈으로 할 정도로 아버지께서 손을 안 벌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친오빠는 회사까지 그만두면서 서럽게 시작한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도움을 받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께서도 다른 일도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니 흔쾌히 투자금을 건네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오빠와 동업하던 친구가 모든 투자금을 들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친오빠는 망연자실해서 한동안 그 친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작정하고 돈 들고 튄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 덕에 아버지께서 거금을 투자한 모든 돈을 날렸고 오빠도 첫 사업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친오빠가 어렵게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다시 재개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저희 친정 오빠가 마치 무능력해서 아버지 전 재산을 날려먹은 것처럼 비아냥거리는 투로 얘기를 하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기분이 상한 채 친정 아버지의 칠순생신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남편은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는 음식이 짜장면이니 중국집을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 모두 남편이 예약한 중국집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식당 입구부터 굉장히 허름하고 오래된 중국집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 칠순생신인데 연식이 오래된 평범한 동네 중국집을 예약한 것 같아서 친정 식구들 보기에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식당에 들어와서 큰 소리를 떵떵 치더라고요. 장인어른, 여기 겉은 오래된 식당 같아 보여도 이 동네 맛집이래요. 제가 신경 써서 예약했으니까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저는 남편이 맛집이라고 하길래
외관은 낡아 보여도 정말 맛집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많아 이것저것 요리를 시켜서 먹어보니 그냥 평범한 중국집 음식이더라고요. 심지어 튀김 요리들은 너무 바짝 튀겨서 그런지 탄맛이 강하게 났어요. 저는 속으로 남편이 예약을 해도 어쩜 이렇게 허접한 식당을 예약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참 친정 식구들과 맛없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친오빠네 조카 중 한 명이 짜장면을 먹다가 뱉어내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조카가 먹던 짜장면 안에서 알 수 없는 큰 벌레가 들어있었고 짜장면을 먹던 와중에 발견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새언니는 특히 아들 녀석이 먹던 짜장면에서 벌레가 나왔으니 기겁을 했고 직원을 바로 불러냈습니다. 아, 여기 보세요. 지금 짜장면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주방 위생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큰 벌레가 음식에 들어갔는데도 모르고 손님한테 내보낸 겁니까? 그런데 웃긴 건 새언니가 소리치자 중국집 직원은 적반하장으로 버럭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기요. 아, 여기 다른 손님도 계신데 조용히 하세요. 아줌마가 일부러 짜장면에 벌레 넣은 건 아니고요. 그냥 짜장면 한 그릇값 안 받을 테니까 먹던 거 마저 드시고 가세요. 어? 시끄럽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정말이지 중국집 외관도 음식 맛도 직원들 서비스도 모두 최악이었습니다. 새언니는 직원의 말에 기분이 나빠 자리에서 일어나 싸우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말리시더라고요. 그만해라. 좋은 날 만난 자리니 이제 그만됐다. 그래도 박서방이 내 생일이라고 신경 써서 예약한 식당인데 그만했으면 좋겠구나. 박서방, 내가 먹은 짜장면은 정말 맛있게 잘 먹었네. 바쁠 텐데 신경 써줘서 고마워. 저희 남편도 이런 상황들이 민망했는지 갑자기 재킷 안쪽 깊숙하게 넣어둔 봉투를 꺼내며 아버지께 건네드리더라고요. 장인어른 칠순생신 축하드립니다. 식당은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괜찮은 곳으로 예약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대신 옷 하나 사 입으시라고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준비했으니까 받아주세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칠순생신 선물로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라니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요? 남편이 장인어른 생신 준비는 제대로 할 거라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제가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마저도 저희 남편한테 고맙다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안 그래도 옷 하나 사 입으려고 했는데 박서방이 준 백화점 상품권으로 사 입으면 되겠네. 역시나 나를 생각해 주는 건 박서방밖에 없는 것 같네. 항상 고마워. 남편은 아버지 말씀에 뿌듯했는지 어깨가 으쓱해져서 웃고 있는데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 그렇게 친정 식구들과 헤어지고 나서 화가 나서 남편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 칠순인데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 뭐야? 그럴 거였으면 나한테 미리 어떤 선물을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지 그랬어. 요즘 백화점에서 옷 하나 사려면 얼만 줄이나 알아? 차라리 금액이라도 더 높게 드리던가. 10만 원이 뭐야? 그리고 얼마 전에 여보 회사에서 두둑하게 보너스도 받았다며. 제가 언성을 높이자 남편도 기분이 나빴는지 버럭 소리를 치더라고요. 참네. 아, 형님네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시고 내가 식당 예약부터 선물까지 다 준비해 갔는데 나한테 고생했다고 하진 못할 망정. 아, 뭐라고?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아도 유분 수지. 어디서 나한테 큰 소리야? 그래, 곧 있으면 당신 시아버님 칠순생신이 다가오는데 여보가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볼게. 결혼할 때부터 여보가 형평성 따졌으니까 공평하게 시아버님께도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선물해 드려야 한다. 알았지? 저는 남편이 저희 친정아버지 칠순 생신 때처럼 시아버님 칠순 생신 때도 똑같이 하지 않으면 발칵 뒤집어 버릴 생각으로 얘기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는 어디에다 썼는지, 왜 아버지 생신 선물을 그따위로 허접하게 했는지 좀 더 추궁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계속 화를 내봤자 제 입만 아플 뿐이지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며 잡아뗄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몇 주 뒤 시아버님의 칠순생신이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도 남편이 저희 아버지 때처럼 본인이 모든 걸 준비하겠다고 저한테 나서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이 예약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출입문부터 금태로 둘러싸여 있는 고급 한식당으로 예약을 했더라고요. 식당 앞에는 값비싼 외제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뭘 이렇게 비싼 식당을 예약했냐고 하면서 표정은 날아갈 것처럼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저희 아버지 칠순생신 때 갔던 중국집과 너무나 비교돼서 그때부터 기분이 언짢았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비싼 코스 요리를 먹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아버님이 제 속을 긁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선이 너는 정말 결혼 잘한 줄 알아라. 남편이 능력이 있으니까 아버지 생신이라고 이렇게 고급진 식당도 예약할 수 있는 거야. 남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식당에서 코스 요리도 먹어봐. 앞으로 시부모님한테 더 잘하고 네 남편을 하늘 모시듯이 모셔야 된다. 저는 이미 기분이 언짢은 상태였는데 시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인내심에 한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호주머니에서 차키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그동안 저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환갑 때 제대로 선물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그때 것까지 마음에 담아서 선물 준비했어요. 아버지께서 평상시 노래 부르시던 1억짜리 벤츠입니다. 남편은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외제차 중 흰색 벤츠를 가리키며 아버님께 차 키를 건넸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벙 쪘는데요. 장인어른한테는 고작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하더니 본인 아버지한테는 1억짜리 벤츠를 선물한다고? 저는 속으로 열불이 나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은 상상치도 못한 값비싼 칠순 선물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벤츠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어요. 역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최고구나. 딸 키워봤자 출가 외인이지 다 소용없어. 우리 아들이 역시 최고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시아버님은 벤츠 선물이 무척이나 마음에 드셨는지 저희 남편을 껴안고 볼 뽀뽀를 연거푸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정말 역겹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저희 친정 아버지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초호화 선물을 시아버님께 전달하여 화가 잔뜩 나 있었고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지자 시아버님이 저를 보며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쥐선이 너는 왜 아까부터 계속 벌레 씹은 표정을 하는 게냐? 우리 성욱이가 나한테 차 한 대 뽑아준 게 그렇게 못마땅한 게야?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울분을 터뜨렸어요. 네, 아버님. 아버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인어른 칠순 선물로는 뭘 해드렸는지 아세요?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1억짜리 고급 벤츠하고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저희 아버지를 우습게 봤으면 장인어른한테 고작 10만 원밖에 안 썼겠어요. 제가 화가 솟구쳐 대들자 시아버님은 당황하셨는지 잠시 주춤하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저한테 어른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죠? 아드님께서 어른 공경하는 걸 집안에서 개똥으로 배워서 그런지 장인어른 칠순생신 때는 음식에 벌레 나오는 중국집 예약해서는 친정 식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맛집이라고 소개하고 달랑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생색을 내더라고요. 아버님 아드님께서 오늘 돈 쓴 걸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 벌레를 만 개쯤 씹은 듯한 기분이 내요 아주. 저는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시아버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가 배운 집 자식의 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감히 시부모님 앞에서 버럭버럭 대드는 게냐? 우리 아들이 사돈한테 그렇게까지 해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사람이 분수에 맞게 행동을 하고 바랄 걸 바라야지. 무슨 본관도 없는 거지 같은 집안에서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도 감지덕지해야지. 저는 시아버님께서 저희 집안을 또다시 비하하시는데 이런 집안에서 제가 계속 이런 취급을 받으며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저도 남편은 제 편을 들기보다는 시아버님 편이 되어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옆에서 듣다 보니까 말이 좀 심하네. 내가 어른 공경을 안 했으면 장인 어른께 그렇게까지도 안 해드렸을 거야. 그리고 걔 종자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같냐? 사람이 격에 맞게 행동해야지. 장인어른께서 지금 가지신 거라곤 빌라 집 한 채밖에 없으신데 전 재산 다 날리고 우리 아버지처럼 벤츠 몰고 다니는 게 어울린다고 생각해? 내가 장인어른 분수에 맞게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해드린 게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이야? 저는 남편이 시아버님보다 한술 더 떠서 저희 집안을 개종자 집안이라고 무시하자 이제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시아버님 밑에 자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당연히 시아버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걸 이제서야 깨닫게 되다니 저는 더 이상은 정말 남편과 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는 개종자 집안의 딸이고 여보 너는 품격 있는 집안의 아들이라서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서로 힘들게 그만하고 헤어지자. 여보 말대로 내가 분수껏 살아야지. 어딜 감히 양반집 자식의 아들을 탐하겠어? 이혼 서류 바로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우리 애기는 내가 키울 거니까 건들면 죽을 줄 알아.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남편은 당황한 눈치였지만 꼴에 자존심을 세우더라고요. 뭐, 이혼? 이혼이라고? 네가 나랑 이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아? 내가 지금까지 너 데리고 산 것도 감사하게 여겨야지. 내가 이혼하려면 못할 줄 알아? 남편이 끝까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시어머님께서 나서서 얘기했습니다. 성우가, 이제 그만해라. 내가 가만히 옆에서 지켜봤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리고 여보도 들어요. 밀양박씨 집안이 뭐가 그리 잘나서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봉간 타령이에요. 지선이처럼 착한 며느리가 어딨다고. 그동안 지선이가 당신 잔소리 들어가며 무시당하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건 당신이 어른이니까 그냥 참고 있었던 거지. 나 같았으면 당장에 뺨 한 대 날렸을 거예요. 시어머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자 남편이 더욱 화를 내더라고요. 앞뒤 사정도 잘 모르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랑 재혼하신 지 얼마 안 됐으면서 정말 우리 어머니인 것처럼 이런 자리에 나서서 훈계질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선이는 제 장인어른이 전 재산 다 날려서 거짓골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랑 이혼하고 친정집에 빌부터 살 것도 없어요. 남편 말을 잠자코 듣고 있자니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제는 사실대로 모든 걸 털어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들어. 나 여보 너랑 이혼하고 우리 아들 데리고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돈 많거든. 우리 아버지께서 친오빠한테 전 재산 투자했다가 망해서 거지 됐다고 비하했었지. 친오빠한테 투자했다던 돈, 그거 아마도 아버지 전 재산의 10분의 1 정도도 안 될걸? 그리고 빌라로 이사 간다고 무시했었지? 그 빌라 건물 전체가 우리 아버지 소유고 아버지께서 소유한 집만 해도 전국에 여러 채야. 진짜 거지는 너네 집안이지. 어디서 감히 우리 집이랑 비교를 해? 제 얘기를 듣고 이번에는 남편이 황당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 회사 다니시던 시절에 대기업 임원까지 하실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 놓으셨고 그 돈으로 처음에는 집을 한 채, 두 채 사시다가 투자에 소질이 있으셔서 돈을 불려 임대사업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시댁에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도 아버지 돈이지 제 돈이 아니니 그동안 넘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시아버님과 갈등이 잦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이니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더군요. 지선아, 굳이 내 재산에 대해서 시댁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시댁에서 계속 무시당하는 걸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너도 힘들고 지칠 때면 아버지한테 의지해도 좋으니까 이야기하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네가 박서방과 헤어지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면 아버지는 항상 네 편이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해. 아버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제가 이혼을 선언하고 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밝혔더니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제발 다시 받아달라며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다 보니 모든 말들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정이 떨어지다 못해 남편 얼굴조차도 쳐다보기가 싫었어요. 시아버님도 제가 부잣집 딸내미인 걸 뒤늦게 아셔서는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며 제 두 손을 잡으시는데 정말 가증스러웠습니다. 저희 집안에 돈이 없고 있고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시는 시아버님과 남편의 태도를 보고 있자니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함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하지만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 집안과는 더 이상 상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했고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같은 빌라에서 아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